청취자님, 혹시 96%가는 숫자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딱 드시나요? 보통은 엄청 높은 확률이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학교 시험 점수라면 완전 최상위권이잖아요. 근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아주 섬뜩하고 잔혹한 숫자거든요. 네, 완전히 반대의 의미죠. 맞아요. 2025년 현재 이 특정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 100명 중 무려 96명이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 1년 동안 허공에 날린 돈만 무려 14조 7천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와, 14조 7천억 원이요? 그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 게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거의 6%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 엄청난 돈이 단 한 해 만에 개인들의 계좌에서 완전히 증발했다는 뜻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좀 실패했다 이러면 원금이 반토막 났다거나 아니면 뭐 상장 퇴지돼서 돈 다 날렸다. 이 정도로 상상하잖아요. 네, 딱 내가 투자한 원금까지만 잃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 저녁 퇴근길에 2억 원의 빚쟁이가 되어 있는 일이 사실 심심치 않게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이 무시무시한 자본주의의 최전선이 바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선물 그리고 옵션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심층 분석을 위해서 3프로TV, 지식타파, 머니코믹스, 유치한 경제학, 또 장분투TV나 직트 같은 네로라는 경제 유튜브 채널들의 방대한 자료들을 진짜 샅샅이 뒤져봤거든요. 완전 다 모아서 봤죠. 네, 근데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극에 달한 지금 이 파생상품의 구조를 모르면 개인 투자자는 진짜 눈 뜨고 코 베이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까지 털릴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의 목표는 바로 청취자님을 위해서 이 금융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무서운 두 가지 개념이잖아요. 선물과 옵션. 이 기본 원리를 아주 쉽고 완벽하게 해부해드리는 겁니다. 초보자분들도 딱 이해하실 수 있게요? 네. 투자를 막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이 용어들이 막 외계어처럼 들리셨던 분들도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게 메커니즘을 다 뜯어볼 텐데요. 도대체 애초에 이런 괴물 같은 도구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시장 전체를 흔들고 또 개인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 실체를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무작정 위험하다고 피하고 외면하는 것보다 이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그리고 왜 작동하는지 그 기저의 논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는 게 힘이니까요. 네, 그게 청취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을 파산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제도라면 도대체 처음에 왜 만든 걸까요? 금융가 사람들이 막 개인들 돈 뜯어내려고 일부러 도박장을 연 건 아닐 테고요. 당연히 아니죠. 이게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서 1650년대 일본 도지마의 쌀 시장으로 가보면 그 힌트를 딱 얻을 수 있거든요. 아, 파생상품의 역사적 시초로 불리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네, 맞아요. 당시 쌀 농부들의 가장 큰 고충이 바로 그 가격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쌀값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좋긴 한데 반대로 홍수가 나거나 너무 풍년이 들어서 쌀이 남아돌면 가격이 완전 폭락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거죠. 아니, 농사를 짓는 데는 몇 달이 걸리는데 수확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농부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피말리는 도박이었겠네요. 완전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그래서 생각다 못한 농부들이 상인들하고 이런 약속을 맺기 시작합니다. 수확철에 쌀값이 폭등하든 폭락하든 상관없이 우리 3개월 뒤에 무조건 한 포대당 10만 원에 거래하자. 이렇게 미리 가격을 고정해버린 거예요. 아, 미리 가격을 못 박아둔 거군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선물의 본래 목적이자 가장 훌륭한 순기능입니다. 미래의 가격 변동이라는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것, 이걸 전문용어로 해지라고 부르잖아요. 내내 위험 회피. 이 원리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청취자님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배추 농장을 하는 김배추 씨와 김치 공장을 운영하는 이김치 씨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좋네요. 김배추 씨가 배추를 키우는데 3개월이 걸리고 원가가 한 포기당 2,000원이 든다고 한번 쳐보죠. 네, 그런데 3개월 뒤에 수확철이 됐을 때 배추값이 포기당 1,000원으로 뚝 폭락할지 아니면 4,000원으로 미친 듯이 폭등할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씨 따라 완전 널뛰게 하니까요. 만약에 1,000원으로 떨어지면 농부인 김배추 씨는 포기당 1,000원씩 적자를 보고 결국 파산하겠죠.
반대로 배추값이 4,000원으로 막 폭등해버리면 이번엔 김치 공장을 돌리는 이김치 씨가 원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공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와,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미리 만나서 계약서를 딱 쓰는 겁니다. 좋다. 3개월 뒤에 시장 배추값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포기당 2,500원에 거래해야 한다. 그렇게 약속을 해두면 김배추 씨는 일단 500원 마진을 확실히 확보하니까 마음 편히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고 이김치 씨도 김치 1kg당 단가를 정확히 계산해서 막 마케팅을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선물이 존재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농부랑 기업이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상쇄시키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돕는 일종의 상호 가격 보험 시스템인 셈이죠. 진짜 꼭 필요한 거네요. 네, 지금도 대한항공 같은 큰 항공사들이 중동에 전쟁 나서 기름값 폭등할 거 대비해서 6개월치 항공료 가격을 미리 고정해 두거나 라면 회사가 밀가루 값을 미리 딱 고정할 때 이 선물 거래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선물이 미래에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약속이라는 점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아파트 매매할 때 원리랑 진짜 비슷해요. 오, 아파트요? 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우리가 지금 당장 현금 10억을 뭉칫돈으로 다 들고 가진 않잖아요. 그쵸. 일단 계약금부터 걸죠. 맞아요. 일단 계약금 10%인 1억 원만 먼저 내고 진짜 잔금 치르고 집 열쇠 받는 건 몇 달 뒤에 입주할 때 하잖아요. 선물도 똑같습니다.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 파는 약속을 체결하면서 지금 당장은 그 일종의 계약금만 내는 거죠.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네, 그 계약금을 선물 시장에서는 증거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거래소라는 심판이 그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딱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담보금 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너무 훌륭하고 건전한 상부상조 시스템 같지 않으세요? 그니까요. 경제 톱니바퀴를 아주 부드럽게 굴러가게 해주는 필수 윤활유 같은데 도대체 이 훌륭한 제도가 어쩌다가 1년에 막 14조 원이 넘는 개인들의 피 같은 돈을 증발시키는 끔찍한 도박장으로 변질된 건가요? 그게 시장의 참여자들하고 그들의 목적이 완전히 변질되었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선물 시장의 통계를 딱 보면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계인데요? 거래의 무려 87%가 아까 말한 실제 사업의 위험 방어?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배추 농사도 안 짓고 공장도 안 돌리면서 오직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방향만 맞춰서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든 투기적 거래라는 뜻이죠. 와, 87%요? 아니 그럼 원래 목적인 해치를 위해서 들어온 진짜 대기업이나 실물 사업자는 13%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완전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진 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선물 보유 기간이에요. 항공사나 식품 회사들은 자기 사업을 보호해야 하니까 한번 계약 맺으면 3개월에서 1년씩 진득하게 들고 가거든요. 네네, 만기까지 가야죠. 인들의 평균 계약 보유 기간은 고작 2.3일에 불과합니다. 길어야 이틀밤 자고 일어난 뒤에 바로 팔아치운다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그냥 홀짝 게임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아니 여기서 청취자님들은 이런 의문이 딱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주식도 오를지 내릴지 방향 맞추는 건 똑같잖아.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으면 그냥 삼성전자 주식 사면 되지 왜 굳이 복잡하게 선물을 해. 이렇게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던 아파트 계약금, 즉 증거금의 마법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딱 10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삼성전자가 5% 오르면 딱 5만 원 버는 거고요. 평범하고 정직한 수익이죠. 네. 그런데 이 선물 시장이라는 카지노에 입장하면 딜러가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고객님이 가진 현금 100만 원을 증거금으로 딱 내시면 저희가 2천만 원어치 삼성전자 선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와, 100만 원으로 2천만 원이요? 네. 엄청난 레버리지, 즉 지렛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100만 원으로 2천만 원어치를 막 굴리게 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5%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2천만 원에 5%니까 단숨에 100만 원을 버는 거네요. 그렇죠. 내 원금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벌었으니 실제 수익률은 그 다리에서
100%가 찍히는 거예요. 와, 그 폭발적인 레버리지가 사람들의 도파민을 막 분비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군요. 100만 원으로 2천만 원 효과를 내니까 너무 짜릿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반대의 메커니즘을 진짜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고작 5%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2천만 원의 5%인 100만 원의 손실이 바로 발생하죠. 헉, 그럼 내가 처음에 냈던 증거금 100만 원이 네, 그 다리에서 영원,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주식이었다면 그냥 마이너스 5% 계좌 보면서 씁쓸해하고 말 텐데 선물에서는 원금 전체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와, 5%만 빗나가도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건데 사실 더 무서운 건 6%가 떨어졌을 때잖아요. 손실액은 120만 원인데 내가 낸 보증금은 100만 원뿐이면 그 나머지 20만 원 빵꾸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순간 증권사에서 아주 섬뜩한 문자 하나가 딱 날아옵니다.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 유명한 마진콜이죠. 마진콜. 고객님, 보증금이 마이너스가 되었으니 오늘 당장 현금 20만 원 더 채워 넣으십시오.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시장 열리자마자 시장가로 강제로 다 팔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그게 반대 매매군요. 네. 주식은 내가 산 회사가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가 되어도 내 투자금 100만 원이 영원히 될 뿐이지 나한테 추가로 빚을 지우진 않잖아요. 하지만 선물은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 빚을 질 수 있는 내 계좌가 마이너스로 파고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구조입니다. 와, 마이너스라는 말이 진짜 소름 돋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뭐 이론적인 경고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귀교했던 사건, 그 기름값이 마이너스가 됐던 사태가 있었죠. 이 메커니즘을 알면 선물의 진짜 공포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20년 4월에 발생했던 역사적인 마이너스 유가 사태입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 전 세계 공장이 멈추고 비행기 다 결항되면서 원유 수요가 완전히 그냥 증발해버렸어요. 아무도 기름을 안 썼죠, 그때. 그런데 산유국들의 원유 시추추살은 수도꼭지처럼 하루아침에 띡 하고 잠글 수가 없거든요. 계속 기름을 캐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막 쏟아지니까 며칠 만에 전 세계 기름 저장 탱크랑 바다 위에 떠 있는 유조선들까지 기름으로 꽉꽉 차버린 겁니다. 결국 더 이상 기름을 보관할 장소가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안 남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선물의 본질, 즉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약속이라는 그 속성이 아주 거대한 재앙을 만듭니다.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하니까요. 네, 원유 선물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그 계약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거대한 드럼통에 담긴 원유 실물을 무조건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만기가 되면 진짜 우리 집 앞으로 기름 트럭이 빵빵거리면서 배달 오는 거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배럴당 18달러 정도 하던 원유 선물을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 패닉에 빠졌습니다. 만기일이 내일인데 수만 배럴의 기름을 받을 곳이 없으니까요. 아니, 기름을 길바닥에 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창고를 빌리려니까 이미 보관 비용이 원유 가격보다 수십 배는 더 비싸져 버린 상황인 거예요. 결국 투자자들은 제발 내 계약서 좀 가져가죠. 이 기름통 대신 받아주면 내가 오히려 돈을 얹어줄게. 막 이러면서 시장에 계약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제발 이 물건 좀 가져가 달라고 내 돈을 쥐어주는 완전 미친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네, 그 결과 하루 만에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8달러에서 마이너스 37달러로 완전 수직 낙하했습니다. 마이너스 37달러요? 와. 당시 서울의 어떤 한 개인 투자자가 오전에 야, 18달러면 역사적 바닥이다. 이건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유 선물 1,800만 원어치를 샀거든요. 그런데 단 6시간 뒤 오후에 계좌를 딱 열어보니까 원금 1,800만 원 다 날아간 건 물론이고 무려 3억 7천만 원의 빚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쳤다. 6시간 만에요. 네. 보관할 창고도 없는 개인 투자자가 강제로 기름 떠나야 하는 그 공포 속에서 어마어마한 웃돈을 주고 계약을 억지로 청산하면서 생긴 빚이었던 거죠. 단 6시간 만에 1,800만 원이 마이너스 3억 7천만 원 빚으로 변하다네요. 근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막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저점, 고점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하잖아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 청취자님이 상대하는 건 동네 개미들이나 일반 펀드 매니저 수준이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 선불 시장은 수수료 빼고 나면 철저한 마이너스 썸 게임이거든요. 누군가 돈을 벌려면 반대쪽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피를 흘려야 돼요.
제로섬도 아니고 수수료 때문에 마이너스 섬이죠. 그렇죠. 근데 이곳에서 개인의 상대는 골드만삭스, JP 모건 같은 거대 글로벌 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수조 원의 자본력하고 막 0.001초 만에 전 세계 뉴스 다 읽고 분석해서 주문 넣는 초고속 알고리즘 로봇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어요. 와, 0.001초. 개인이 퇴근하고 소파에 딱 누워서 스마트폰 호가창 보면서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 이쯤이면 반등하겠지 하면서 매수 버튼 누르는 그 순간 알고리즘들은 이미 개인들의 그런 심리랑 자금 한계까지 다 계산해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개인 승률이 4%에 불과한 건 결국 우연이 아니라 완전 구조적인 필연인 거죠. 정말 눈 가리고 타이슨이랑 권투링에 올라가는 꼴이네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님들은 머릿속에 번뜩이는 의문이 하나 딱 스쳐가실 겁니다. 잠깐만, 선물이 이렇게 무조건 약속을 이행해야 해서 빚더미에 앉는 무서운 구조라면 월스트리트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분명히 빠져나갈 뒷문 하나쯤은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내가 불리할 때는 그냥 약속을 포기하고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 아주 날카로운 추론입니다. 선물이 피할 수 없는 의무라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두 번째 괴물이 바로 옵션입니다. 아, 옵션. 벌써 이름부터가 무언가를 막 고를 수 있다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옵션의 핵심 메커니즘은 딱 두 가지. 분양권 딱지랑 자동차 보험으로 완벽히 비유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맞는지 들어봐 주세요.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입니다. 이건 신축 아파트 분양권 딱지를 사는 거랑 완전 똑같아요. 청취자님이 10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살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권 딱지를 계약금 1억 주고 샀다고 해보죠. 네네. 나중에 입주할 때 아파트값이 20억으로 미친 듯이 폭등하면 나는 딱지대로 10억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박 나는 거죠. 근데 만약 아파트값이 5억으로 완전 반토막이 났다. 그럼 내가 굳이 그 아파트를 10억에 사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 나 이 권리 포기할게 하고 처음에 낸 계약금 1억만 날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풋옵션은 정확히 자동차 보험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테슬라 주식을 한 1억 원어치 딱 들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막 일론 머스크가 또 무슨 돌발 발언을 해서 주가가 반토막 날까 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하죠. 네. 그래서 일종의 보험금, 즉 프리미엄 1,000만 원을 딱 내고 풋옵션을 삽니다. 이건 한 달 뒤에 테슬라 주가가 100원으로 폭락하든 휴지 조각이 되든 나는 무조건 지금 가격인 1억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예요. 아, 하방을 막아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실제로 주가가 폭락하면 나는 옵션을 행사해서 당당하게 1억 원에 팔아치워서 손실을 완벽히 방어하죠. 만약에 안 떨어지고 주가가 막 오르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그 보험금 1,000만 원만 그냥 날렸다고 치면 되는 거고요. 완벽합니다. 바로 그래서 수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옵션의 이 겉모습만 보고 막 환호하는 거예요. 내 손실은 딱 내가 낸 가입비, 그 프리미엄으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수익은 막 위로 무한대로 열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당장 저라도 질문이 나오거든요. 아니 살 때는 내 맘대로 손절할 수 있고 수익은 무한대라면 무조건 옵션을 사는 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누군가에게서 산다는 건 반대로 그 권리를 나한테 파는 사람, 즉 매도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이 시장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인 사람 중에 누가 자기 손실이 무한대인 걸 감수하면서 저한테 옵션을 팔아줍니까? 와, 그 질문이 옵션 시장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딱 찌르는 핵심입니다. 이 옵션 매수자와 매도자의 비대칭성 구조를 꼭 아셔야 하거든요. 옵션을 사는 매수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리미엄만 날리면 끝이에요. 네네. 하지만 옵션을 파는 매도자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일종의 거대한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보험회사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험회사 생각해 보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 위험을 기꺼이 다 떠안을까요? 확률적으로 계산이 서니까요. 맞아요. 사고가 날 확률보다 안 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수학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99명 가입자한테서 보험료 따박따박 받아서 수익 내고 어쩌다 일명 사고 나면 그 돈으로 메워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아, 챙기는 눈이 훨씬 많으니까. 옵션 매도자들,
즉 거대 금융기관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통계 모델을 바탕으로 이번 달에 지수가 저기까지 폭등하거나 폭락할 확률은 1% 미만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옵션을 팔고 프리미엄을 계속 챙기는 거예요. 짤짤이로 계속 돈을 버는 거군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사태처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블랙스원이 딱 터져서 지수가 미친 듯이 움직이면 옵션 매도자는 그 보험금을 무한대로 물어줘야 하는 파산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와, 옵션을 파는 기관들은 평소에는 잔돈을 막 쓸어 담다가 한 번 딱 삐끗하면 회사가 통째로 날아가는 무시무시한 위험을 치고 있는 거군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옵션을 사는 쪽이잖아요. 매수자는 손실이 가입비로 딱 고정되어 있다면서 개인들은 왜 여기서도 다 돈을 잃고 깡통을 차는 겁니까? 여기서 옵션 매수자들을 지옥으로 아주 천천히 끌고 들어가는 옵션의 가장 잔혹한 특성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시간 가치라는 건데요. 파생상품 수학적 모델링에서 이걸 그리스 문자로 세타라고 부릅니다. 세타요? 시간가치? 네, 옵션은 철저하게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상품이거든요. 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한여름 뙤볕 아래에 둔 얼음덩어리처럼 미친 듯이 녹아내립니다. 엥? 방향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까지 계산해야 한다고요? 그 원리가 정확히 뭔데요? 콜옵션의 가치는 단순히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가 아니라 만기일 전에 목표 가격에 도달할 확률로 딱 계산이 됩니다. 아, 도달 확률이요? 예를 들어 청취자님이 삼성전자가 일주일 안에 지금보다 10% 오를 거라는 콜옵션을 샀다고 해보죠. 그런데 주가가 안 오르고 그냥 며칠 동안 제자리에만 딱 머물러 있어요. 일반 주식이라면 손해본 것도 아니니까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몇 달이고 버티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팔면 손해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옵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기가 다가올수록 남은 기간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 목표가에 도달할 확률 자체가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 며칠 안 남았으니까 10% 오를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네요. 맞아요. 설령 삼성전자 주가가 단 1원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 평행선을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옵션 가격은 매일 10%, 20%씩 계속 깎여나갑니다. 만기가 코앞인데 목표가에 도달 못했다. 그럼 가치는 그냥 0원이 되는 거고요. 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사라진다고요? 심지어 내가 예상한 방향대로 주가가 막 오르고 있더라도 그 오르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만기를 하루라도 넘겨버리면 어제까지 100만 원이던 옵션이 오늘 아침에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아주 잔혹한 구조입니다. 와, 이거 진짜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네요. 아니, 내가 샀던 이유인 주식의 방향을 정확히 맞췄는데도 그 속도전에서 졌다는 이유로 내 돈을 다 뺏어가는 거네요. 네,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적이 되어버리는 곳입니다. 무섭네요, 진짜.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자본주의가 아니죠. 시장의 관기가 최근에 한 단계 더 소름 돋게 진화했잖아요. 아, 그 현상 말씀이시군요. 네. 아니, 만기가 다가올수록 얼음이 다 녹아서 가격이 완전 똥값이 된다면 사람들이 역으로 이런 꼼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야, 그럼 애초에 시간 가치가 다 녹아버려서 완전 헐값이 된 옵션을 만기일 당일에 사면 어때? 이거 완전 복권 긁는 것처럼 1,000원, 2,000원만 내고 대박을 노려보자. 이렇게요. 정확히 그 심리를 파고든 것이 바로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 판도를 완전 뒤흔들고 있는 가장 뜨거운 트렌드죠. 제로데이트. 이른바 하루살이 옵션입니다. 말 그대로 만기가 오늘 당일인 유통기한이 딱 몇 시간밖에 안 남은 옵션이죠. 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아침에 장 열리고 옵션 시장 열리면 그 하루살이 옵션 가격이 정말 아메리카노 한 잔값밖에 안 하거든요. 엄청 싸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 분석이고 거시경제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단타 치려고 불나방처럼 이 하루살이 옵션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카지노 슬롯머신 땡기듯이 10분, 30분 만에 승부를 보면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살이 옵션이 왜 그렇게 위험하고 또 거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메커니즘의 꼬리를 밟아서 몸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하죠. 이 현상은 단순히 투기꾼들의 도박판으로 끝나지가 않거든요. 개인들의 이 작은 도박이 거대한 주식시장 전체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금융계에서는 이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로 웩더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파생 상품은 주식의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어떻게 그림자인 꼬리가 진짜 주식 현물 시장이라는 거대한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의 연쇄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옵션을 파는 쪽은 거대한 금융기관이나 딜러들, 즉 마켓메이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보험회사 같은 기관들요? 자,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살이 콜 옵션, 즉 오늘 지수가 오르면 돈을 버는 권리를 미친 듯이 수백만 개 사들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딜러들은 시장을 조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들한테 그 콜옵션을 엄청 팔아줘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딜러 입장에서는 콜 옵션을 잔뜩 팔아놨는데 오늘 하루 갑자기 지수가 진짜로 확 올라가 버리면 무한대의 손실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렇죠. 딜러가 파산할 수도 있죠. 네, 거대 기관 딜러들은 절대로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본인들의 위험을 완벽하게 해지, 즉 방어를 합니다. 어떻게 방어를 하는데요? 내가 콜 옵션을 팔아서 위험해진 딱 그만큼만 실제 시장에서 진짜 주식, 즉 현물을 기계적으로 사들여서 포지션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동적 해지 또는 딜러들이 숏건마에 걸렸다고 표현합니다. 아, 유레카. 그러니까 딜러가 옵션을 팔았는데 혹시라도 주가가 오르면 자기가 물어줘야 해서 망하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진짜 삼성전자나 애플 주식을 시장에서 덩달아 막 사버리는 거군요. 자기가 물어줘야 할 옵션 손실을 현물 주식 수익으로 퉁치려고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악순환이요? 거대 딜러들이 방어를 위해 시장에서 주식을 막 사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의 매수세가 엄청 몰리니까 지수가 제대로 더 올라가겠죠. 잠깐만요. 지수가 더 오르면 개인들이 샀던 콜옵션이 더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딜러들은 더 큰 손실 위기에 처하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주식을 더 많이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방어를 위한 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올라간 지수가 다시 더 큰 방어 매수를 부르는 무한 피드백 루프가 막 작동하는 겁니다. 와, 미쳤네요. 이 기계적인 매수세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기업에 아무런 호재 뉴스나 실적 발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 마감 30분을 남기고 시장 전체 지수가 1.5%씩 미친 듯이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와, 청취자님. 가끔 내가 산 주식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장막판에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른바 내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시장이 막 미쳐 날뛰는 거 보셨을 텐데요.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거대한 딜러들의 생존을 위한 기계적인 방어막, 이 동적 해지라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때문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장이 딱 끝나서 옵션 만기가 소멸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만기가 지났으니까 딜러들은 더 이상 옵션 손실을 방어할 필요가 아예 없어지죠. 그러면 낮에 억지로 막 사뒀던 그 막대한 주식들을 다음 날 아침 시장에 한꺼번에 페니셀처럼 다 내다 팔아버립니다. 헐, 그럼 다시 폭락하겠네요. 그렇죠. 지수는 어제 올랐던 것 이상으로 다시 수직 폭락해버리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어제는 그렇게 급등하더니 오늘은 도대체 왜 폭락해?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널뛰기 장세가 연출되는 겁니다. 와, 이제는 금리나 기업 실적 같은 그런 전통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파생시장의 수급이랑 메커니즘을 알아야만 주식시장의 이런 갑작스러운 발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 진짜 숨이 막힐 정도로 방대하고 날카로운 통찰들이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죠. 우리는 1650년 농부란 김치 공장이 서로 불확실성을 없애주면서 따뜻하게 악수하던 그 훌륭한 가격보험 시스템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원래는 아주 좋은 취지였죠. 하지만 그 안전장치는 이제 0.001초 단위로 딜러들의 알고리즘과 눈치 싸움을 벌여야 하고 하루살이 옵션이라는 투기성 복권이 진짜 주식시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 아주 기형적인 괴물로 변모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개인이 이 선물 옵션 시장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은 결코 건전한 투자가 아닙니다. 정보력, 무한대의 자본, 그리고 감정 따위는 없는 초고속 AI 로봇을 상대로 단 4%의 생존 환경을 뚫어야 하는 극도로 불리하게 설계된 카지노일 뿐이죠. 투자의 거장들이 항상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이 있거든요. 진정한 투자란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내 원금을 잃지 않고 생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이네요. 만약 오늘 저희가 아주 쉽게 풀어서 해부해드린 이 파생상품의 메커니즘을 들으시면서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시거나 약간의 불안감을 딱 느끼셨다면 그 본능적인 직감을 꼭 믿으십시오. 네. 만약 지금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 아주 작은 돈이라도 발을 걸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미련 없이 그 발을 빼는 것이 가족의 행복과 청취자님 스스로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일 겁니다. 완전 동감합니다. 내가 가진 100만 원이 단 6시간 만에 마이너스 3억 원의 빚으로 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방향을 정확히 맞춰도 시간이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내 돈이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곳이잖아요. 너무 무서운 곳이죠. 이 잔혹한 기계적 구조를 이제 완벽히 이해하셨다면 굳이 우리를 막 찢어발기려고 덫을 놓고 기다리는 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특실거리는 권투링 위로 제발로 걸어 올라갈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서 오늘 밤 혼자 곰곰이 곱씹어 보실 만한 약간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파멸적인지 계속 강조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부터 정부가 법을 완전히 바꿔서 이 파생상품 시장을 1650년 본래 목적대로 대기업이나 농부, 진짜 실물 사업자들만 보험용으로 딱 사용할 수 있게 통제하고요. 개인들의 투기적 참여는 법으로 전면 금지해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금융시장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훨씬 더 안전하고 건전해질까요? 그렇게 되면 투기꾼들도 다 사라지고 방금 말한 그 하루살이 옵션 때문에 시장에 막 요동치는 일도 없어질 테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아지지 않을까요? 원래 취지대로 딱 돌아가는 거잖아요. 겉보기엔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맞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심해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거대한 항공사나 대기업들이 수조 원대 원자재 가격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려면 그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그들의 거대한 위험을 기꺼이 다 떠안아주고 계약을 체결해줄 엄청난 유동성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그 보험을 사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1억 1천을 꿈꾸면서 매년 바쳐오던 그 14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기 자금, 즉 손실금이 이 시장에서 싹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헉. 어쩌면 보험의 가격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아서 기업들이 아예 해지를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실물 경제의 거대한 톱니바퀴마저 완전히 멈춰버리는 끔찍한 재앙이 올지도 모릅니다.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콱 맞은 기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옵션 시장에서 1억 1천을 노리고 샀다가 훌렁 날려버리는 그 프리미엄, 즉 보험료들이 결국에는 월스트리트 거대 기관들과 대기업들이 아주 싼 값에 자신들의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흔히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불쌍한 피해자라고 여겨졌던 개미들의 탐욕이 사실은 이 거대한 글로벌 금융카지노 전체를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연료였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100명 중 96명이 돈을 잃고 있다는 오프닝의 그 섬뜩한 통계. 어쩌면 그 96명의 처절한 희생과 손실금이야말로 대기업과 거대 금융기관들이 구축한 이 화려하고 견고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숨겨진 시스템 유지비일지도 모른다는 잔혹한 역설이죠. 와, 시스템 유지비요. 청취자님은 평생 이 거대한 기계장치를 돌리는 연료로 소모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메커니즘을 꿰뚫어보고 밖에서 관망하는 지혜로운 설계자가 되시겠습니까? 판단은 온전히 청취자님의 몫입니다.